자, 지금부터 해볼 거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어려운 지문이 등장을 했을 적에 특히 어려운 지문이라고 느끼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수식을 적는 거, 그래프를 적는 거, 아니면은 내용 자체가 생소한 거. 요런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중에서 오늘 우리는 수식과 내용 자체가 생소한 거, 그 내용 자체가 생소한 거는 일반적으로 주제통합형이라고 얘기하는 전개 구조. 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식 차분하게 푸는 방법과 내용 자체가 생소할 때 주제통합형 지문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차분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수능 특강에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라고 얘기하는 125페이지에 등장하는 이 지문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이런 글자들이 보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푸시면 돼요. 차분하게 푸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더하기라든가 곱하기라든가 이런 수식 정도는 아무리 내가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한들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 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왜냐면은 수식과 관련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경제 지문이 있을 거고, 요런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등장을 하고, 그 수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차분히 읽어 나가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러한 1번 문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 내용일치 문제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것들 풀어주셔야 되고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물어보는 것 또한 내용일치 문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요 두 가지 내용일치 문제와 여기 세 번째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얘 또한 내용일치 문제인데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일치 문제는 어느 정도 상식이라든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상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조금은 더 쉽게 풀 수 있는 녀석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끼시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끼세요. 그러니까 결국 1번부터 3번까지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맞춰야 하는 문제 4번부터 5번까지는 적절하게 한 4번 정도로 찍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쫄지 말고 차분하게 읽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1문단부터 요약 정리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 계시는 분들은 125페이지의 1문단을 펼치셔서 같이 보면서 읽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본 다음에는 뒤에 있는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맞아. 죄송해요. 주제통합형 읽기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부터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거에 대한 설명과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독서를 할 때 요즘,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비문학 지문을 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가부터 마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이 각각의 영역으로 등장을 한 다음에 그 글의 요지를 찾거나 혹은 전개 방식 정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하고 나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가와 나 지문이 서로의 연관성을 띠게 돼요. 근데 그 연관성이 우리가 앞서서 봤던 개념 원리형, 나열 병렬형, 그리고 이제 또 뭐 비교 대조형. 우리가 봐왔던 것과는 다르게 주제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그 기준을 찾아주고 연관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 주제통합형 글읽기의 가장 키워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문과 나지문이 등장을 해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공통 소재를 찾아주는 거, 요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제 통합이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가와 나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지문 안에 한 지문 안에 어떤 과학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떤 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혹은 인문과학이라고도 요즘은 얘기 많이 하고요. 사회과학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인문이라든가 사회라고 얘기하는 각각의 뭐 문과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영역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범위까지도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들 또한 마찬가지로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주제 통합적 읽기를 왜 하느냐? 당연히 응당 그렇다시피 우리가 어떤 독서를 할 때 해당되는 사용 목적, 그러니까 이제 독서의 목적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독서를 하게 되는데 응당 그렇다시피 인문 예술과 관련된 영역으로만 독서를 할 수는 없을 뿐더러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독서만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버릇이죠. 인문의 영역이든 과학의 영역이든 기술의 영역이든 사회의 영역이든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체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식사 방법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주제통합적 읽기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요즘같이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유튜브로만 일반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주제통합적 읽기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주제통합적 읽기, 가와 나, 공통소재. 일반적으로 가에 제시되는 것들이 인문 계열이면 나에 제시되는 경우도 인문일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둘 다 인문일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은 가에 있어서는 뭐 고대가 등장한다면은 나에 있어서는 뭐 현대의 관점. 그러니까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녀석이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서양 철학이면 얘가 뭐 동양 철학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가가 청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면은 나는 뭐 조선에 관련된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과학 지문이고 나가 또한 과학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가에 등장하는 과학 지문이 예를 들어서 A의 개념에 대한 소개가 나왔다 혹은 정의에 대해서 나왔다 혹은 이론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나에서 B의 정의 죄송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A라고 얘기하는 녀석들의 정의 혹은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내리는 방식 A가 적용된 예시 사례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제시가 됐다라면은 B에서는 그 엔트로피의 도깨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A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형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A의 개념이 이렇게 제시가 됐을 적에 이 뒤에 나에서는 A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보통 사회지문이 나왔을 때는 그런 사회지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표적으로 뭐 아담 스미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에서는 뭐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근데 그거는 사실 한 문단에 그러니까 한 글, 한 지문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왜 그러냐? 이 사이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글들은 상호 간에 하나의 텍스트로서 연관성을 지닌다 이 얘기예요.
모든 글들은 서로 간의 연관성을 지닌다라는 이야기고 이 연관성을 대표적으로 들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같은 소재로서 다양한 글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시를 들자면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독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요. 이 독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펼쳐 들었을 적에 뭐 다양한 녀석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1번부터 3번 정도의 영역에 해당되는 독서의 본질, 요 독서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독서 방법, 독서의 효과,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죠. 보통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차분하게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1-2단원에 등장하는 녀석인데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입니다. 요것들이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어떤 감정적으로 잘 느끼기 위해서는 소설이라든가 시 같은 어떤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이런 문학 작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읽는 것이 효과적이겠지. 감정적인 것을 느끼려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랑의 사회적인 관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범주나 이야기거리들이 여기 이제 옛날 고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으로 변모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사랑을 과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듯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감정이 아닌 1.3kg짜리 단백질 덩어리에서 나타나는 화학작용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적에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소재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각각의 서로의 연관성을 지니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글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그 다음이 사실적 읽기죠. 말 그대로 사실에 근거하여 읽는 거예요. 내용 일치 있고요. 전개 방식 있고요. 또 구조를 파악하는 거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어휘까지 볼게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사실적 읽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만 마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2등급 이상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읽기죠. 요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밑줄 친 녀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유에 대하여 추론한 것은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어떤 보기에 해당되는 영역, 일반적으로 3점짜리죠. 혹은 그래프 등장하는 문제, 요런 문제들, 혹은 표 등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등장하는 적용 문제까지, 이런 추론적 읽기. 당연히 이런 추론적 읽기는 내가 말 그대로 머리를 써서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인 추론적 읽기는 숙달된 독서 능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실적 읽기가 철저하게 됐을 때 이걸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비판적 읽기. 과연 그 글이 진정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감상적 읽기입니다. 감상적 읽기. 요거는 이제 소설이나 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읽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 글들을 읽고 비판적인 읽기를 토대로 그 글에서 내가 나만의 독창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이것들 특히 기억해 두시고 일단은 가장 먼저 어려운 지문들 차분하게 읽는 것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